한 낯선 이방인이 하이버리 스타디움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센 벵거. 당시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탓에 잉글랜드 내에서 인지도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벵거의 부임은 팬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훗날 그는 보링보링 아스날이라고 불릴 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팀으로 탈바꿈시키며 아스날의 문화를 바꾼 클럽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아스날로 오기까지 걸어왔던 행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펍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벵거는 축구선수로 활동했지만 선수의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을 연고지로 하는 스트라스부르 구단에서 이른 나이에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란 젊은 나이에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그는 1984년 리그왕의 낭시를 맡으며 본격적인 감독 커리어를 써내려갔는데요. 하지만 감독 초년생이었던 그는 낭시가 패배하면 마치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처럼 두근거림을 참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벵거의 예민한 성격은 낭시 이후 지휘봉을 잡은 AS 모나코에서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자, 90년대 초반 프랑스 리그는 마르세유의 독주를 모나코와 파리 생제르맹이 위협하는 양상을 띄웠습니다. 벵거의 모나코는 유리 조르카이프, 클린스만을 내세운 매력적인 축구로 우승에 도전했지만 매번 마르세유에게 밀려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92-93 시즌 마르세유의 타피 회장이 발랑신 선수 2명에게 패배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승부 조작 스캔들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강등이란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르세유로 인해 리그 우승을 번번이 놓쳤던 벵거는 이 스캔들에 그 누구보다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수사 결과 마르세유의 승부 조작 시도는 발랑시안전 단 한 건밖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는 벵거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시나 훨씬 이전부터 부패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선수들에게 색안경을 낀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부진하거나 알 수 없는 페널티를 주거나 공을 다루다 실수라도 범하면 자신의 선수들이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 그를 몹시 힘들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벵거는 이에 대해 편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천성 덕분에 겨우 날 수 있었습니다. 라며 이때를 나쁜 경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언론들도 1991년과 1992년 모나코의 우승을 마르세유가 효율적으로 훔쳐갔다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벵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르세유에게 우승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가슴이 사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여건이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우승 타이틀을 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면서 편치 않은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자, 이 당시 벵거는 44살의 젊은 나이로 레알 마드리드나 밀란과 같은 유럽 명문 팀들에게 오퍼를 받아 팀을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1993년 바이에른 미넨이 벵거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모나코의 강한 애원에 벵거는 잔류를 택했는데요.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고 벵거 감독이 개막 후 5경기에서 1승도 올리지 못하자 모나코는 배은망덕하게도 그를 경질시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후 벵거는 모나코에서 쌓인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모나코에 있으면서 겪은 마르세유 타피 스캔들, 선수들의 고결성에 대한 의심, 애정어린 모나코의 토사구 팬과 같은 최후 통첩은 지적이면서 때로는 낭만적이기도 했던 그를 송두리째 흔들었죠. 이렇듯 프랑스에 있으면서 축구에 대해 그동안 간직해왔던 순수함이 어느덧 환멸로 바뀌어버리자 1995년 벵거는 구원을 찾기 위해 미지의 세계 당시 월드컵 무대를 단 한 번도 밟지 못한 낯선 일본 무대로 향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2092년 월드컵 우승을 최종 목표로 100년 대계를 세우는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벵거가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믿음으로 나고야 그랜퍼스가 선뜻 그의 영입에 나선 것이었죠. 나고야의 경우엔 게리 리네커와 같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우승 경쟁에 나섰으나 2시즌 연속 최하위를 거둔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사실 벵거는 나고야 그랜퍼스의 제안을 받고 이들이 준 2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퇴보되는 것이 아닐까, 변방의 최약체 팀을 맡는 것은 지나친 도전이 아닐까. 벵거는 나고야 측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1시간이 남을 때까지 의사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고심 끝에 그는 자신에겐 도전이 아닌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일대기 작가로 유명한 리스는 벵거의 모습을 마치 잊기 위해 해외 용병을 나서는 것처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낯선 일본으로 떠나는 벵거는 자신의 사단의 과거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의 승부 조작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보스니아 출신의 프리모라츠를 합류시켰습니다. 그는 당시 실직자였던 상태로 발랑시안의 성적이 좋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있지만 마르세유의 승부 조작과 관련하여 침묵을 깨고 증언을 한 것에 대한 징벌적인 이유로 경질이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는데요. 여담으로 그는 이때를 기점으로 벵거의 오른팔로 맹활약하며 벵거가 아스날에서 퇴임하는 날까지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자, 낯선 나고야라는 땅을 밟은 벵거의 생활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20-30명의 선수들이 일본어도 못하는 자신을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고립된 생활은 오히려 벵거를 축구에 미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하나 없었기에 축구에만 몰두했고 단 1분도 축구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일본 선수들의 열정에 본인이 더욱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일본의 문화에도 적응해 나가며 이곳에서 예민하고 감정적이었던 자신의 성격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방법까지 깨닫게 되죠. 어느덧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해 느껴왔던 환멸을 모두 해소시키게 되었습니다. 벵고는 이곳에서 선수들의 근육 이완을 위해 구단 버스의 온도를 높이는 등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체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음식이 워낙에 건강식이다 보니 비만율이 현저히 낮다는 데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아 식단 관리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는 훗날 아스날의 감독으로 부임한 뒤 경기가 끝나고 맥주를 마시는 동네 축구팀과 별반 다를 것 없었던 아스날의 영양사를 초대하는 등 구단의 식사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생리적 혁신은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과 아스날 도장 선수들의 경력에 전환점을 가져오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었고 이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일제히 벤치마킹해갔습니다. 펍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가 아스날과 음주 문화를 작별시켰다는 점은 아이러니했다고 할 수 있었죠. 자, 이후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벵고의 유럽 선진 축구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팀에 녹아들면서 나고야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리그 3위, 1왕배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지도 방식은 나고야를 넘어 일본의 전술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선수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일본 축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일본 축구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무려 잉글랜드의 한 빅클럽이 낯선 변방에서 성과를 거둔 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그 팀은 바로 아스날로 당시 벵거와 아스날은 짧은 인연이 있던 관계였습니다. 과거 벵거가 철저한 무명에 가까웠던 모나코 감독 시절 그는 런던의 한 경기장에서 아스날의 젊은 부회장인 데이비드 딘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업무 특성상 전 세계를 다녔기에 이미 벵거란 인물을 익히 알고 있었죠. 이때 데이비드 딘은 벵거를 집으로 초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르센과 아스날, 이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 우리 감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아스날은 전임 감독의 뇌물수수 혐의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선수들의 음주 파문이 있는 등 여러 홍역을 치르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 딘 부회장은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렇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거 인연을 맺었던 벵거에게 아스날의 첫 외국인 감독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고야를 이끌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유럽에서 느낀 축구에 대한 환멸감을 해소시키는 데 성공한 벵거는 고심 끝에 마침내 유럽 무대로 복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딘 부회장의 감독직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사람이 영국 축구에 대해 무엇을 안단 말인가 라는 비아냥 섞인 말들을 듣기도 했지만 지난 모나코 시절과 180도 달라진 벵거는 영국 축구계가 자신에게 보내는 싸늘한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되찾은 축구에 대한 순수함으로 아스날을 이끌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96년 9월 30일 아스날의 하이버리 스타디움에 당당하게 발을 내디딘 그는 구단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서 훗날 아스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혹자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마르세유 타피 스캔들이 오히려 벵거를 명감독으로 만들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단언컨대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프랑스인이 잉글랜드 축구를 재건하는 일을 절대 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